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넥스트 시퀀싱이라고 하는 이 네 번째 세션의 두 번째 그 토픽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우리 이번 시간에 무슨 내용에 대해서 배우느냐, 넥스트 제너레이션 시퀀싱이라고 하는 이 기술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을 배울 거고, 이 여러 가지 기술들을 배우면서 특히나 이제 일루미나 시퀀싱이라고 하는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기술에 대해서 내용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넥스트 시퀀싱에 들어가는 가장 큰 어떤 그 기법 중에 하나인 싱글엔드랑 페어드 엔드 시퀀싱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롱리드 시퀀싱에 대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우리 다루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시퀀싱을 한다라고 하면 거기로부터 어떤 식으로 우리가 각각의 염기 서열들을 찾게 되는지에 대한 베이스 콜링 방법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이 지놈 시퀀싱 방법들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넥스트제너레이션 시퀀싱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제가 예전 수업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듯이 지놈 시퀀싱이라고 하는 건 그 우리 DNA 상에 혹은 우리 RNA 상에 어떤 뉴클레오타이드 엑시드 시퀀스, 그러니까 염기 서열이 존재하는지를 알아내는 일종의 실험이다,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설명을 할 땐 DNA의 시퀀스를 알아낸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뭐 사실 지놈 시퀀싱이 DNA의 서열만을 알아내는 건 아니고 RNA, 그러니까 동일하게 핵선으로 된 서열은 그대로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놈 시퀀싱이다라고 부르게 되고요. 아미노산, 그러니까 단백질의 시퀀스를 알아내는 거는 이 지놈 시퀀싱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이제 핵산의 정보가 아니라 아미노산의 정보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DNA나 RNA의 서열을 알아내는 걸 시퀀싱이다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시퀀스의 정보를 알아내고 나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지노타입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있고, 특정한 로커스의 알리를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뉴클레오타이드가 어떤 식으로 변화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이거를 베리언트, 변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정보를 찾는 거를 통해서 지노타입과 피노타입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식의 정보들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그냥 지놈 시퀀싱이라고 부르지 않고 굉장히 스페시픽하게 넥스트 제너레이션 시퀀싱, 우리가 줄여서 NGS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렇게 부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소위 말해서 최신 버전의, 그러니까 넥스트 제너레이션이라는 말 자체가 다음 세대의 시퀀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세대 버전의 시퀀싱이 무엇이냐에 대한 통칭을 하기 위해서 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부르기 위해서 우리가 넥스트 제너레이션 시퀀싱이라고 하고, 제가 여러 번 수업 때 얘기를 드렸듯이 우리가 지놈 시퀀싱의 발전이 생물학 연구의 패러다임을 바꿨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 지놈 시퀀싱이라는 게 이 NGS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뭐 연구 논문이라든지 아니면 과학 기사를 봤을 때 나오는 유전체 분석이라고 하는 게 다 통칭적으로 이 NGS에 해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넥스트 제너레이션 시퀀싱이 처음 나왔을 때, 이 넥스트 제너레이션 시퀀싱 이전의 시퀀싱 기술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previous generation 말하자면 그 시퀀싱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넥스트 제너레이션 시퀀싱이라고 하는 건 그 previous generation 시퀀싱 기술 이후로 나온 일련의 기술에 해당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다른 의미로는 어떻게 부르냐? massively parallel sequencing. 그러니까 굉장히 동시다발적으로 광범위하게 시퀀싱을 하는 기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의미에 대해서도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그다음에 같은 동의어로 하이스로프 시퀀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울트라 하이스로프, 그다음에 두 번째 세대이기 때문에 세컨 제너레이션 시퀀싱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지금은 넥스트 제너레이션 시퀀싱이라는 말을 제일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맥락에 따라서 하이스로풋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얘기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는 굉장히 많은 실험들이 하이스루풋에 해당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냥 하이스루풋이라고 하는 건 한국말로는 고처리량, 그러니까 처리량이 많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집약적으로 한 번에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이스루풋 시퀀싱이다라고도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넥스트제너레이션 시퀀싱은 2005년부터 2000년대 중반부터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초기에는 뭐 로시라고 하는 굉장히 큰 제약회사에서 만들어서 이 454라고 하는 454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이 기술을 만들었고 뭐 일루미나라고 하는 이 회사 사실 이때는 일루미나 회사가 아니었고 이때는 솔렉사라고 하는 회사의 플랫폼이 있었고 뭐 이런 식의 일련의 플랫폼들이 등장을 합니다. 뭐 이거를 굳이 알 필요는 없는데 뭐 여러분들 중에 유전체 좀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면
우리가 마치 뭐 아이폰에 어떤 기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런 일련의 그런 기계와 기술의 발전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넥스트 제너레이션 시퀀싱은 한국말로는 차세대 유전체 분석이라고 부릅니다. 번역을 하면. 근데 이제 이 NGS라는 기술이 너무나 보편화가 돼서 그냥 보통 NGS라고 부르고 있죠. 그러면 NGS 기술의 특징이 뭐냐? 일단 NGS 기술은 시퀀스 리드라고 하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말로 이 번역을 하자면 염기서열 절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리즈라고 하는 건 절편이라고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일종의 조그마한 프래그먼트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 시퀀스 리드라고 하는 건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우리의 염기서열은 3억 개의 염기서열이 쫙 나란히 이루어진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짧은 형태로 절편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NGS는 현재는 대부분 되게 짧은 절편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숏리드라고 불러요.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숏리드로 굳이 구별한 이유는 뭐냐? 너무나 짧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이걸 이제 길게 만든다. 롱리드. 뒤에서 롱리드라는 기술에 대해서 배울 건데, 롱리드 기술이 또 등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뭐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30억 개 염기서열을 프래그먼트, 굉장히 절편화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존재를 하게 되고, 이렇게 절편화한 거를 이제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걸 만듭니다. 도서관이라는 뜻은 아니고요. 이렇게 DNA 프래그먼트가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짧은 절편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면 그 끝쪽에 아답터라고 하는 걸 부릅니다. 그래서 이 아답터를 통해서 이 시퀀싱이라고 하는 작업을 하게 돼요. 이 아답터를 붙어 있는 프래그먼트를 우리가 통칭적으로 라이브러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라이브러리라는 용어는 여기뿐만이 아니라 이런 식의 그 시퀀싱을 할 수 있는 어떤 형태를 만드는 모든 총체를 우리가 라이브러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NGS는 우리가 시퀀싱을 할 때, 이 시퀀싱을 하는 방식이 합성을 통해서 합니다. 시퀀싱 바이 synthesis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게 돼요. 이 의미에 대해서 뒤에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숏리드, 짧은 절편이라고 하는 게 보통 50에서 300 베이스 페어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기술에 따라서 이런 길이들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에 그 리드를 통해서 읽어낼 수 있는 DNA 길이가 한 50에서 300 베이스 페어 정도 된다라고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거보다 훨씬 더 긴 길이의 그런 시퀀싱을 할 수 있는 기술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NGS 기술을 사용을 하면 생녀 시퀀싱보다 훨씬 더 많은 아웃풋을 주게 됩니다. 아웃풋을 준다가 뭐죠? 많은 아웃풋을 준다가 하이스루풋에 해당을 하게 되죠. 하이스루풋을 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미 제가 답을 말해버렸는데 이 넥스트 제너레이션 시퀀싱, 그러니까 차세대 시퀀싱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이전 세대 시퀀싱은 뭐냐? 그게 생녀 시퀀싱입니다. 이게 기존에 NGS가 등장하기 전의 기술에 해당을 하게 되고 이제 보다 최신의 기술이 등장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마치 컴퓨터가 있었고 요즘은 태블릿을 쓰는 것처럼 데스크탑과 태블릿, 뭐 약간 이런 비유에 해당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스루풋이라고 하는 건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아웃풋의 양입니다. 얼마만큼의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느냐. 그래서 생녀가 1의 양을 얻었다라고 하면 뭐 NGS에서는 뭐 3만 정도의 양을 얻을 수 있다. 약간 이런 비유를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특정한 염기서열의 부분, 리전을 얼마만큼 시퀀스 리드가 커버할 수 있느냐. 이거 제가 전에 수업 시간 때도 말씀드렸죠. 얼마만큼 커버할 수 있느냐는 결국에 신뢰도에 해당을 하게 된다. 그래서 더 많이 커버하면 커버할수록 여러분들의 데이터가 믿을 만하다, 더 고품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뎁스라고 하는 용어를 통해서 이거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버리지라고 하는 건 내가 30억 개 염기서열을 다 읽고 싶은데 사실 실험이라고 하는 건 이 30억 개 염기서열을 다 읽어낼 수가 없어요. 실험이라는 건 원래 그래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30억 개를 완전 빼곡하게 다 읽어낼 수 있는 정도를 여러분들이 측정을 합니다. 우리가 이거를 커버리지라고 해요. 그래서 얼마만큼의 이전이 시퀀스 리드에 의해서 커버가 됐냐. 왜냐하면 어떤 지역들은 시퀀싱을 하기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예를 들면 센트로미어. 여러분들 염색체 보시면 중간에 센트로미어라고 해가지고 그 염색살을 감고 있는 지역들이 존재를 하잖아요. 그런 지역들은 시퀀싱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까지 아주 꼼꼼하게 구석구석 다 시퀀싱을 해줄 수 있느냐? 그걸 우리가 커버리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루미나 시퀀싱을 위주로 우리가 한번 내용을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이 일루미나 시퀀싱은 합성 방식으로 시퀀싱 바이 신세시스, 줄여서 SBS라고 부르는데 이런 방식으로 시퀀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퀀싱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그 DNA 프래그먼트를 고정화시킨 다음에 그 위에서 시퀀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플로우셀이라고 하는 굉장히 조그마한 여러분들 손가락 두 마디 정도 되는 이런 조그마한 칩 위에서 요 시퀀싱을 하게 돼요. 그 안에 굉장히 빼곡하게 굉장히 눈으로 볼 수 없는 작은 이런 마이크로웰, 자그마한 이런 구멍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각각의 구멍들을 보시면 이런 식의 플레이트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 플레이트 위에다가 여기 이렇게 이게 지금 시퀀싱 라이브러리인데 이 라이브러리들이 가서 앉아서 고정될 수 있는 이런 프라이밍 스테이션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요 DNA 절편을 갖고 있는 이 라이브러리를 이제 시퀀싱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염기 서열을 읽어내게 되죠. 이런 스팟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거의 한 그 몇억 개 가까이 이 하나에 이 손가락 두 마디 정도 되는 조그마한 칩 안에 몇억 개 되는 이런 그 스팟들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시퀀싱을 할 수가 있고 이제 시퀀싱을 할 때는 이 네 가지 색상, 네 가지 혹은 두 가지 색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퀀싱을 하는데 이럴 때 이제 ATGC에 대한 정보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읽어내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시퀀싱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 라이브러리가 있다라고 하면 이게 지금 보면 그냥 일종의 선으로 보이겠지만 이 하나의 라이브러리가 이 가운데는 DNA 프래그먼트를 갖고 있고 이 양쪽에 아답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답터를 통해서 이 플로우 셀에 가서 붙을 수도 있고 이 아답터를 통해서 이제 PCR 리액션을 시작을 하면서 상보 가닥에 있는 것들을 합성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C를 가지고 합성이 됐잖아요. 그럼 여기에 있는 염기설이 뭐겠죠? G겠죠? 그죠? 그래서 C가 붙어서 시퀀싱을 하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그 형광 발현을 하게 되면 이걸 이제 카메라가 이미징으로 찍어가지고 아, 요 부분은 C가 발현이 되고 있구나. 그러면 여기에는 G라고 하는 그 염기 서열에 있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합성을 해가면서 그러니까 형광 인자가 달린 뉴클레타이드를 합성을 해가면서 시퀀싱을 하게 되죠. 이게 일루미나의 기본적인 시퀀싱 방식입니다. 그래서 일루미나 시퀀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NGS 그런 시퀀싱 기술들이 있습니다. 마치 핸드폰으로 비유하면 뭐 애플이 있고 삼성이 있고 뭐 LG 폰도 있고 뭐 노키아도 있고 샤오미도 있고 이런 것처럼 굉장히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는데 이 시퀀싱 업계를 일종의 그 점령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배하고 있는 시퀀싱 기술, 현재 2024년의 시점에서는 일루미나 시퀀싱입니다. 그래서 일루미나가 다른 경쟁사들보다 가격도 싸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시퀀싱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광범위하게 쓰고 있고 아마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사를 가거나 연구소를 가면 물론 그때는 조금 더 다른 대항마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당장 내년에 간다. 그러면 당연히 일루미나 시퀀싱이 가장 보편적인 기술이고, 그래서 일루미나 시퀀싱의 작동 방식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다른 시퀀싱 회사들의 그런 테크놀로지들도 굉장히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으로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루미나 시퀀싱이 주로 어떤 스텝을 따라가느냐? 이거는 대부분의 시퀀싱들이 좀 비슷한데, 약간 이렇게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DNA 라이브러리 프레퍼레이션을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들이 DNA를 추출하고 그 DNA를 통해서 라이브러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DNA를 조각화한 다음에, 그죠? 조각화하고 양쪽에다 그 어댑터를 붙여서 라이브러리를 만들고 그 라이브러리를 플로우셀 위에다가 놓고 이제 시퀀싱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생물정보학적인 분석을 하게 되죠. 우리가 이제 요 1에서 3번까지의 스텝을 이번 시간에 배우고 4번 스텝을 이제 그 뒷단에 다음 시간 때 4-3에서 내용을 배우도록 할게요. 요 내용을 이해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세션 4를 듣다 보면 아, 교수님, 우리가 생물학과 학생인데 왜 컴퓨터 사이언스를 가르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정말 놀랍게도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의 95% 이상은 이 기술을 씁니다. 왜냐하면 일루미나 시퀀싱은 지금 굉장히 보편화가 됐어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당장 요 1에서 3번까지의 스텝을 뭐 내일 회사에 취직을 해가지고 배운다라고 할 때 굉장히 손쉽게 그 할 수 있도록 키트가 이미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거의 뭐 약간 과장을 좀 보태서 발로 만들어도 될 만큼 굉장히 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저희 뭐 한 중학생 되는 정도 아이들도 만들어가지고 일루미나 시퀀싱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인 원리들을 좀 이해할 필요 있고 당연하게도 생물정보학적인 분석에 대한 기본 지식들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션 4는 그런 내용으로 좀 준비를 했다. 자, 그러면
라이브러리 프리퍼레이션을 어떻게 만드냐? 첫 번째는 우리 DNA 시퀀스를 랜덤하게 프래그멘테이션을 합니다. 그쵸? 랜덤하게 프래그멘테이션을 한다. 그러면 프래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 게 뭐냐?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염기서열은 30억 개로 되어 있어요. 근데 30억 개가 쫙 늘어져 있는 건 아니고 염색체별로 몇 개씩 나눠져 있죠. 그래서 염색체 1번이 뭐 2천만 개 정도 되는 염기서열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럼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 그건 뭐냐? 2천만 개의 염기서열이 이런 식으로 염색체 1번이 처음부터 끝까지 중간에 센트로미어 있다 치면 여기 텔로미어가 있고 여기 텔로미어가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쭉 한 번에 읽으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기술적으로 이런 기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염색체 자체를 통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기술을 개발한다? 그러면 여러분 스티브 잡스보다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술은 아직까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엇을 하느냐? 이거를 절편을 냅니다. 절편을 엄청 쪼가리를 냅니다. 어느 정도로 내냐? 100에서 300 베이스 페어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짧게 절편을 내는 거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강조해서 말하고 싶은 게 제가 여기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들 보시면 랜덤하게 프래그멘테이션을 한다. 왜 랜덤하게 하느냐? 제가 좀 비유를 해볼게요. 자,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염색체 1번 이렇게 존재를 한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동일한 길이를 가지고 이렇게 쪼갰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죠? 이렇게 쪼갰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게 이제 300 스페이스 폴보다 훨씬 길겠지만 그냥 예시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동일한 길이로 제가 좀 삐뚤삐뚤하게 그렸지만요. 동일한 길이라고 마음의 눈으로 보시면 이 동일한 길이로 쪼갰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하고 마치 우리가 색종이를 가위로 자르듯이 이렇게 자르고 싶다. 라고 하는 기술도 없습니다. 그쵸? 이런 기술은 없어요. 이런 기술도 여러분들이 개발한다? 그럼 여러분들, 제가 농담이 아니라 스티브 잡스보다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술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하냐? 랜덤하게 쪼갭니다. 그래서 랜덤하게 어떻게 쪼개냐? 우리가 어떻게 쪼개냐면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쪼갭니다. 여기서 보시면 울트라사운드 웨이브. 그죠? 그래서 물리적인 힘을. 그러니까 DNA라고 하는 굉장히 이 유약한 존재로 이렇게 실타래처럼 묶여져 있는 거에다가 이런 식의 그 울트라 사운드, 그러니까 파형을 주게 되면 이 DNA가 쪼개집니다. 그렇죠? 근데 그냥 파형을 줄 수는 없고 이거를 그 DNA는 그 솔루블하잖아요. 솔루블하다는 게 뭐죠? 물 속에 이렇게 들어가면 용해된 상태로 존재를 하잖아요. 그렇게 넣고 나면 그 용매 안에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파형을 주면 걔가 쪼개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쪼갤 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200 베이스 페어로 쪼개냐, 350 베이스 페어로 쪼개냐를 여러분들이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결정을 할 수 있다? 여기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한 5사이클 정도만 파형을 준다.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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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이렇게 5번을 준다. 근데 이거를 이게 30초인가? 아무튼 시간을 일단 균일하게 해가지고 준다라고 하면 길게 줄수록 더 짧게 쪼개지겠죠? 왜냐하면 더 잘게 잘게 나눠질 거니까. 근데 몇 번 안 준다? 그러면 길게 쪼개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형을 어느 정도 길게, 어느 정도 몇 번을 주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이 이 길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퀀싱에서는 한 300, 200에서 300 베이스 페어가 가장 잘 시퀀싱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타겟해가지고 먼저 DNA를 쪼개줍니다. 나중에 이제 기술이 좋아지면 이걸 더 길게 길게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프래그멘테이션 할 수 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DNA를 쪼개고 나면 DNA 양 끝단이 약간 이제 아답터를 붙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양 끝단이 이제 데미지를 입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새로운 핵산을 붙일 수 있는 염기서열을 붙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제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쪼개고 나면 이쪽에 5'이나 3' 지역에 이런 이제 각각의 붙을 수 있는 지점이 존재한다. 그러면 여기다 포스폴레이션을 시킨 다음에 일종의 약간 그 본드 같은 거죠. 우리의 염색체들은 이렇게 포스폴레이션을 통해서 붙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기 때문에 여기다 이런 식으로 이제 A라고 하는 염기서열을 붙여가지고 여기 이 양쪽 끝에 이제 아답터를 붙일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엔자이매틱 리액션을 통해 가지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양쪽에 아답터를 붙입니다. 붙인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라이게이션이라고 하죠. 아답터 라이게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아답터를 양쪽 프래그멘테이션에 붙인 다음에 이 아댑터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시퀀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쵸?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댑터라고 하는 건 이 플로우 셀의 위에 존재하는 컴플레멘터리 올리고에 가서 붙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걸 통해서 PCR 리액션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 애답터 안에다가 이제 각각의 샘플에 대한 정보를 기록할 수 있는 인덱스나 바코딩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답터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답터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우리가 DNA를 프래그멘테이션을 했어요. 그래서 30억 개의 DNA 프래그멘테이션이 뭐 예를 들면 뭐 3천만 개 정도로 쪼개졌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그 3천만 개의 그 조각에다가 프래그먼트에다가 여러분들이 아답터를 붙이셔야 됩니다. 근데 아답터라고 하는 거는 다 다른 게 아니에요. 아답터는 모두가 똑같은 걸 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답터를 그 DNA 프래그먼트 양쪽에 끝에 붙여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아답터는 여기 프라이밍 스테이션, 여기 보이지 않고 여기에 봐야 되겠네요. 이렇게 프라이밍 스테이션에 갖다 붙을 수 있는 동일한 조건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쵸? 이 빨간색에 붙던지 파란색에 붙던지 이렇게 같이 붙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에서 만든 동일한 종류의 이 어댑터를 씁니다. 그래서 P5, P7. 그래서 P5를 이쪽에 붙이고 P7을 또 반대쪽에 붙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어댑터 시퀀스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어댑터 시퀀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유니버설 어댑터 시퀀스라고 부르게 되고,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P5랑 P7은 양쪽 다른 곳에 붙이는 게 아니라 P5를 양쪽에다 붙이고 P7은 이제 다른 목적을 통해서 붙이게 됩니다. 제가 다시 얘기를 할게요. 자, P5는 그래서 이 양쪽에 붙여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프라이밍 스테이션이나 이런 곳에 붙게 만들고 P7은 이 P5보다 조금 더 진화된 버전에 해당을 하게 되는데 P7에는 요 중간에 이렇게 N 이렇게 N이 6개가 들어갑니다. 이 N은 어, ATGC랑 다른 형태의 염기 서열이 아니라 ATGC 중 하나가 들어간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여기 N이 6개가 있죠. 그럼 A가 6개 들어갈 수도 있고 T가 6개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ATGC, AT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 6개 위치에 조합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왜 조합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이 시퀀싱을 할 때, 뭐, 예를 들면 지금은 기술이 굉장히 발전을 했기 때문에 이 하나의 플로우 셀에 여러 명을 시퀀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러 명을 시퀀싱을 하려면 식별자 같은 거를 넣어야 돼요. 식별자. 우리말로 하면 바코드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물건에 바코드를 쓰는 것처럼 샘플에도 바코드를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여기서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이 3명이 있고 저도 있고 해가지고 4명을 시퀀싱을 한다. 그럼 우리의 DNA를 그냥 넣어가지고 시퀀싱을 하면 누가 누군지를 구별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제 DNA 프래그먼트에다가 ATGGG를 넣고 학생 1번한테는 TTTGGG를 넣고 학생 3번한테는 ATATAT를 넣고 학생 4번한테는 CTATCT를 넣으면 이 네 명이 각기 다른 바코드를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계에 넣어가지고 시퀀싱을 할 때 이 사람한테는 이걸 넣었다라고 하는 정보를 통해서 분석해서 우리를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를 구별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정답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바코드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하고 이게 인간은 뭐 4명만 이렇게 넣었지만 여러분들이 뭐 생쥐 실험을 한다든지 아니면 나중에 뭐 미생물을 넣는다든지 하면 이 바코드를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바코드를 몇 개까지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러면 뭐 4의 6승에 해당을 하게 되겠죠. 굉장히 많은 종류의 이런 바코드를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P5랑 P7이 이제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하게 되고, 죄송합니다. 네, 또 헷갈렸네요. 이 P5랑 P7이 이 양쪽에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양쪽에 들어갈 때 P7이 이쪽에 인덱스를 만들게 됩니다. 그쵸? 제가 계속 지금 너무 이른 시간이라 그 좀 부정확한 내용을 얘기를 했네요. 그래서 P5가 이쪽에 들어가고 P7이 반대쪽 스트랜드에 들어가가지고 이 P7에는 이제 인덱스를 넣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시퀀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에 P5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죠? P5가 여기 들어가고 P7이 여기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죠? P7이.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여기가 P가 있고 그럼 P는 여기에 들어가겠죠. 이렇게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퀀싱을 하고 여기 이제 가운데다가 여러분들 DNA 프래그먼트를 넣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거보다 훨씬 더 길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아답터 라이게이션을 시켰고, 이렇게 아답터 라이게이션, 다음 슬라이드 나오네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라이브러리를 완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라이브러리를 만들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하느냐, 모든 경우에 그렇진 않지만,
많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PCR을 먼저 이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DNA 프래그먼트에다가 양쪽에 아답터를 붙여가지고 라이브러리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고 나면 이 맨 처음에 이 DNA 프래그먼트에 이 아답터가 라이게이션이 잘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그래야지 플로우셀 위에서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을 해가지고 시퀀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PCR을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프라이머 정보를 사용을 해가지고 PCR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 양쪽에 아답터가 붙은 DNA 프래그먼트들, 그죠? 얘네들이 시퀀싱이 됩니다. 그쵸? 근데 만약에 DNA 프래그먼트가 여기 이렇게 있어. 그죠? DNA 프래그먼트가 있고, 여기 아답터가 안 붙었어요. 뭔가 약간 실험이 잘못돼가지고. 그럼 PCR을 돌려도 얘네들은 증폭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사라지고 얘네들만 증폭이 됩니다. 그쵸? 그래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도 우리가 PCR을 한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요거를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게, 그럼 이제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렇게 라이게이션을 할 때, 아답터 라이게이션을 할 때, 제가 어떤 키트를 개발했는데, 요 라이게이션의 효율이 90%가 아니라, 제가 이거를 99.999%로 만들면, PCR을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PCR 귀찮지 않습니까?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정답입니다. 지금의 키트는 이 라이게이션의 이 이피션시, 이 효율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NGS를 처음 배울 때는 PCR을 좀 많이 했는데 요즘은 PCR을 안 해도 될 만큼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PCR을 안 하면 뭐가 좋냐? PCR을 하다 보면 요 PCR에 바이어스가 생깁니다. PCR에 조금 더 유리한 DNA 컨텍스를 가진 DNA들이 그렇지 않은 애들보다 더 많이 증폭이 돼요. 그죠? 더 많이 증폭이 돼. 그래서 PCR을 하면 약간 바이어스, 그러니까 특정한 DNA 프래그먼트들이 어, 아티피셜하게, 인위적으로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PCR을 안 하고 할 수 있는 키트가 좋다. 근데 요즘 키트들은 많이 좋아져서 PCR을 안 해도 될 만큼 많이 성능이 올라왔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고, 네, 그래서 이제 PCR을 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뭐 만들어진다. 이렇게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라이브러리를 다 만들고 났다. 그럼 이제 라이브러리를 잘 만들었냐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필요가 있죠. 이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기술이 뭐냐? 이 바이오 애널라이저라고 하는 기술입니다. 그죠? 바이오 애널라이저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이렇게 구멍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의 샘플을 하나하나씩 넣으면 요런 샘플들, 그러니까 샘플이라고 하는 건 라이브러리겠죠? 그 라이브러리들이 어느 정도의 길이로 존재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 내가 라이브러리를 일단 뭐 100 베이스 페어 정도로 잘랐다라고 하고 아답터 길이가 한 75 베이스 페어 정도 될 텐데 양쪽에다 75, 75를 붙이면 숫자가 몇이 되죠? 그러면 250 베이스 페어가 되죠. 그럼 250 베이스 페어에 주로 피크가 나타나야 됩니다. 여기가 얼마만큼 그 사이즈에 대한 그 라이브러리들이 존재하는지를 보는 건데 여기 200 베이스 페어부터 여기가 한 2000 베이스 페어까지죠. 근데 여기는 지금 피크가 323 베이스 페어예요. 그러면 여기에 샘플 1번에 가장 많은 DNA 프래그먼트의 사이즈는 몇이냐? 75, 75씩 빼면 150 정도를 빼면 이게 한 173 베이스 페어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정도에서 이제 픽이 형성된다. 잠깐 한번 볼까요? 제가 75 베이스 페어라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답터 시퀀스 여기 제 시퀀스의 길이를 넣지는 않았네요. 아마 한 75 베이스 페어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173 베이스 페어 정도의 DNA 프래그먼트가 들어가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을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 그래프를 좀 잘 알면 좋은데 여기 보면 35 베이스 페어랑 1380 베이스 페어가 또 존재합니다. 얘네는 뭐냐? 얘네는 레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 회사, 이 에자일런트라고 하는 이 회사에서 바이오 애널라이저를 쓸 때 길이에 대한 알고 있는 정보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35에서 이 만까지에 대한 정보를 임의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어느 정도로 존재하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거는 굉장히 실험이 잘 된 거고, 실험이 잘못되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존재해요. 예를 들면 여기에 이렇게 픽이 이렇게 뜹니다. 그죠? 지금도 여기 보시면, 요쯤에 약간의 조그마한 픽이 좀 존재를 해요. 이게 뭐냐면, 이 아답터가 제가 아까 75 베이스 페어라고 했잖아요. 70인가? 75 베이스 페어 이 정도 될 텐데, 이 베이스 페어들이 약간 잔량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쵸? 왜냐하면 PCR이 잘 안 돌아가가지고, 얘네들 혼자 그냥 덩그러니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이게 뭐 잘못 만들어졌다. 그러면 피크가 뭐 예를 들면 약간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실험이 망한 거죠. 그죠? 왜냐하면 여기에 많아야 되는데 여기에 것들이 잘 만들어지지 않고 다 그냥 그대로 라이게이션이 안 된 것들만 이렇게 남아 있으니까 이런 경우도 있고 뭐 아니면 내가 한 150페이스 정도로 잘랐는데 피크가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막 피크가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뭔가 실험이 잘못됐다. 내가 예상했던 거랑 다른 어떤 지점들이 존재한다. 이제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사이즈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도 필요하다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거기에 해당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다 제가 자그마한 노트를 하나 넣었는데 이 바이오인포메틱스 분석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뭐냐면 여러분들이 PCR 앰플리케이션을 하면 라이브러리가 같은 게 많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같은 게 완전 동일하게 많이 만들어지는 게 너무 많이 생기면 우리가 그런 거를 중복된 리드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런 거는 사실 아주 좋은 정보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분석을 할 때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PCR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생겼어. 그러면 사실 데이터의 양은 많지만 쓸모 있는 데이터의 양은 적어지잖아요. 그래서 요즘의 추세는 PCR을 하지 않고 이피션시를 높여가지고 라이게이션을 잘 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라이브러리가 만들어졌어요. 이 라이브러리가 만들어지고 나면 이제 우리가 플로우셀 위에서 시퀀싱을 하게 됩니다. 플로우셀이라고 하는 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종의 조그마한 칩 슬라이드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 이게 손가락 한 두 마디 정도 됩니다. 뭐 남자들 기준으로 좀 그렇고 여학생들 손 기준으로 하면 조금 더 작을 수 있지만 어쨌든 그냥 한 손가락 뭐 엄지 그다음에 중지 이 정도 두 개 합쳐놓은 거 정도 되는 그런 손가락 그 그 그 크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에 이제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이런 동그라미들 해가지고 이렇게 수영장 그 레인처럼 생겼잖아요. 말 그대로 진짜 레인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진짜 비유하자 보니까 이게 수영장 레인이랑 똑같네요. 요런 구멍을 통해서 액체랑 DNA를 같이 넣어줘서 이렇게 흘려줍니다. 그래서 요 반대쪽으로 이렇게 빠져나오게 마치 수영 선수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플로셀이라고 부르게 되고 아까 여기 플로셀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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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로하게 확대를 하면 그 플로셀의 각각의 스테이션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까 프라이밍 스테이션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여기에 이제 라이브러리들이 가서 붙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 아답터에 상보적으로 존재하는 이 가상의 이 서열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아답터 시퀀스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시퀀스입니다. 만약에 지구상에 존재하는 시퀀스다.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인간의 시퀀스를 가지고 아답터 시퀀스를 만들었다. 그러면 시퀀싱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시퀀스 정보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요 안에다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또 하나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우리가 학부 때는 별로 배우지 않지만 나중에 회사를 가면 이런 걸 많이 쓰는데 여기에 보면 플로셀 바코드가 있어요. 왜 바코드가 있을까? 이거 뭐 이마트에 가서 계산하기 위해서 바코드가 있을까? 아닙니다. 이 바코드 왜 필요하냐? 여러분들이 이 플로우셀 키트를 샀어요. 이 플로우셀 키트를 사시면 지금은 이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실험을 하던 한 15년 전쯤에 15년 한 14년 전쯤에는 요 플로우셀이랑 이 플로우셀을 구동할 수 있는 그 실험 키트가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그쵸? 이 조그마한 게 2천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루미나라는 회사가 애플처럼 돈을 정말 많이 벌었는데 거의 물기러다 하는 장사로 돈을 벌었죠. 지금도 그렇게 전 세계 돈을 빨아들이고 있는데 사실 그 이 플로우셀 이거 뭐 거의 뭐 알리 같은 데 가면 뭐 그냥 이렇게 생긴 판때기는 뭐 한 20원이면 살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런 기술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한 키트에 2천만 원씩 팔고 있어요. 엄청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이제 일루미나 회사에 또 한국인들이 또 많이 일을 하시거든요. 이런 거 개발하면 돈을 많이 법니다. 어쨌든 이런 데서 이제 2천만 원짜리 키트를 샀어. 그러면 이제 키트가 그냥 배송이 되는 게 아니라 공장에서부터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만들어졌는지 이 바코드를 통해서 식별 번호가 있고 요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연구실과 같은 이런 대학의 연구 기관들은 이런 걸 활용하지 않지만 이 회사나 이런 전문 연구소들은 이런 바코드로부터 모든 데이터 정보를 다 한 번에 일괄적으로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그걸 뭐라고 부르냐? LIMS. 이건 뭐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냥 여러분들 알쓸신잡으로 기억을 하세요. 이 랩 매니지먼트 시스템, I는 뭐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이런 레버러토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하는 일종의 서버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키트가 들어왔고 이 키트를 가지고 이런 실험을 했고 이런 실험의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나갔고 나중에 이렇게 분석을 해서 제품 개발이나 고객한테 들어간다라고 하는 일련의 과정을 사람이 랩노트에 할 필요 없이 이런 식으로 자동화된 랩노트에 다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요 플로우셀에다가 우리 이마트 가서 찍는 이 바코드 찍는 기계처럼 이렇게 딱 스캔을 뜨면 요 정보가 딱 저장이 돼가지고 다 실험을 하게 돼요. 그쵸? 그래서 이제 그런 정보들 때문에 있다. 그리고 요 플로우셀의 아이디, 요 바코드랑 매칭된 아이디죠. 그래서 이런 식의 정보들이 여기 다 들어간다. 그리고 요 정보는 나중에 이제 바이오인포메틱스 분석을 할 때, BI 분석을 할 때 데이터에도 이 정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재현할 수 있도록 일종의 통합된 시스템들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다. 자, 그래서 플로우셀은 뭐를 하느냐? DNA 프래그먼트를 플로우셀에 붙일 수 있는 그런 작업들, 우리 플로우셀에서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시퀀싱을 할 때 들어가는 정보들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라이브러리를 만들고 나면 아까 이제 그 플로우셀을 이제 옆에서 보게 되는 건데 굉장히 이렇게 멋진 그림을 옆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좀 잘 그릴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프라이밍 스테이션들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 여기에 이제 그 아까 말한 DNA 라이브러리가 이렇게 붙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시퀀싱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네, 이렇게 붙고 나면 그다음에 이제 더블 스트랜드를 맨 처음에 만들어서 그죠? 여기다 한번 PCR 한 다음에 더블 스트랜드를 이렇게 딱 뜹니다. 이렇게 뜨고 나면 그다음에 이 더블 스트랜드가 만들어진 게 옆에 프라이밍 스테이션, 근처에 있는 프라이밍 스테이션으로 랜덤하게 그리고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랜덤하다는 영어로 스토캐스틱. 아, 랜덤도 영어네. 네, 어쨌든 과학에서는 스토캐스틱이라는 말을 쓰는데 스토캐스틱하게 옆쪽에다 이렇게 막 뿌려줍니다. 그럼 이게 무슨 효과가 발생하냐? 예를 들면 여기에 여러분들 라이브러리를 하나를 달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아까 하나를 달았는데 이렇게 하나를 달았는데 옆에다가 스토캐스틱하게 딱 하면 같은 것들이 이렇게 딱 달립니다. 그쵸? 여기 같은 것들이. 그죠? 그래서 요 절편에 대한 정보들이 이쪽에 뭉태기가 생겨요. 그럼 이 뭉태기들이 나중에 이미징을 찍을 때 시그널을 증폭해 줍니다. 그쵸? 그래서 무슨 얘기냐? 만약에 이렇게 프라이밍 스테이션이 있었어. 그래서 여기다가는 어떤 라이브러리 1번이 들어가고, 여기에는 2번이 들어가. 그래서 여기는 G가 있고, 여기는 C가 있고, 여기는 A가 있고, 여기는 G가 있어요. 그러면 카메라가 위에서 이렇게 나중에 찍을 텐데, 여기가 아까 G라고 했고, C라고 했죠? 네, A라고 했고, G라고 했죠? 그러면 카메라가 요거 하나하나 프라이밍 스테이션을 읽기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렇게 1번은 여기다 이렇게 갖다가 넣고, 그 다음에 한 2번을 요쯤에다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죠? 2번을 여기다 넣고, 그 다음에 여기서처럼 이렇게 증폭을 시키면, 여기가 전부 다 1번이 되는 거예요. 그죠? 1번, 1번, 1번. 그럼 여기가 전부 다 G가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읽으면 여기가 G. 큰 G로 이렇게 딱 뭉태기로 시그널이 떠서 보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2번이 옆에 막 이렇게 생기면 여기가 큰 뭉태기로 C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브릿지 앰플리케이션, 브릿지를 만드는 것 같은 앰플리케이션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앰플리케이션 과정을 거치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일종의 이런 클러스터들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런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는 뭐 네, 이렇게 이제 괜찮고 이렇게 하고 나면 그다음에 여기 이쪽에 이 프라이머를 붙여서 이때부터 이제 시퀀싱을 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시퀀싱을 하는 거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비유를 하면 요 클러스터는 여기에 해당을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요 클러스터는 여기 요 클러스터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게요. 이 레고 블록을 다 그리기엔 너무 빽빽하니까 이런 식의 이제 대표자들이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퀀싱을 어떻게 하느냐? 요 염기서열을 이제 이 정보들을 갖다가 여기다 이렇게 붙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밑에서부터 붙이진 않고 위에서부터 붙이는데 이제 그림의 편의상 이렇게 붙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왜냐면 레고를 위에다 달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붙이면 아까 여기 지잖아요. 여기가 지가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지의 상부적인 게 뭐죠? 여러분들 배웠죠? 지의 상부적인 거. 어렵다? 쉽다. C죠, C. C의 상부적인 거 C. 지의 상부적인 거 C. 이렇게 붙입니다. 붙이고 나면 여기에 요 끝에다가 여기 레고에 보시면 요런 조그만한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얘가 뭐냐? 요거를 딱 여기서 이제 형광을 발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C는 C에 대한 형광을 노란색을 이렇게 막 내뿜고 있고 G는 빨간색을 내뿜고 있고 여기 C는 또 노란색을 내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에서 딱 카메라를 찍는다. 그럼 빨간색, 노란색, 노란색. 그러면 아, 요 위치는 G구나. 요 위치는 C구나. 이런 정보를 압니다. 그리고 이제 얘네를 이제 띄어냅니다. 형광 인자를 띄어내요. 그죠? 터미네이터라고 부르는데 띄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되는 거 여기 A잖아요. 상부적인 거 뭐죠? T다. T 뭐죠? A다. G 뭐죠? C다. 그러면 이렇게 그 다음에 붙입니다. 그 다음 라운드 또 찍습니다. 그러면 뭐냐 이게 TAC 이렇게 딱 붙습니다. 그쵸? 그러면 이제 컴퓨터에 이제 정보가 저장이 되는 거예요. 얘가 뭐였죠? C. 얘가 뭐였죠? T.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붙을 거지? A가 붙을 거지. 그죠? 이렇게. 그러면 요 위치에 대한 정보가 CTA 이런 식으로 이제 저장이 됩니다. 그쵸? 그러면 요 위치라고 하는 건 컴퓨터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플로우셀이 아까 제가 요런 플로우셀의 그 구획들이 굉장히 많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구획이 전체 플로우셀에서 예를 들면 2300번째다. 그죠? 2300번째 구획 안에 있고 이 구획 중에 얘가 뭐 예를 들면 뭐 한 23번째 포지션에 있다. 그럼 2300이고 x는 23이고 y는 뭐 예를 들면 y가 한 30 정도 된다. 그럼 이 코디네이트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이제 나중에 정보를 주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이거 몇 개 정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한 명을 시퀀싱을 하면 이런 정보가 대략 어 빌리언이 몇이지? 아, 리드로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한 이런 정보들이 몇 천만 개 정도가 나옵니다. 그쵸?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이제 몇 천만 개 정도를 기억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들한테 주는 거예요. 맞죠?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사이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해서 이걸 바탕으로 아, 여기는 GAT, ACC가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합성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 제가 이 일루미나 시퀀싱이 SBS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다? 합성을 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합성을 해가지고 붙이는 형태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염기서를 읽어낸다.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라이브러리를 만들고 클러스터를 플로스에 의해서 형성하고 시퀀싱을 하는 것까지 우리가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런 정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250 밀리언 클러스터라고 되어 있는데 밀리언이 100만이니까 2억 개가 넘는 게 있는 거죠. 그죠? 이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금 이제 이런 양이 더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많은 정보들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 이게 이제 실제로 위에서 찍으면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미지 정보가 몇 개씩이 찍히게 돼요. 그래서 이미지 정보를 이거를 찍고 나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아이폰이나 뭐 갤럭시로 사진 찍으면 뭐 벚꽃 축제 가가지고 찍는다. 열심히 막 찍었다. 그러면 막 금방 100기가바이트 차잖아요. 그죠? 막 내가 또 정신없이 찍었다. 막 여자친구 찍고 남자친구 찍고 뭐 할아버지 찍고 뭐 가족 찍고 막 하다 보면 100기가바이트 막 찰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계에서 뭐 한 네 사람 정도 시퀀싱 한다. 그러면 이거 그냥 몇 테라바이트 금방 넘깁니다.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염기설 정보를 얻고 나면 이게 컴퓨터가 여러분들한테 이걸 텍스트 파일로 변형을 해가지고 줘요. 그걸 우리가 파스타큐라고 하고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염기서열의 정보를 알아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관련된 정보들 여기 한번 다시 요약을 했고요.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들 제가 아까 여기서 예시로 들었던 건 6번의 사이클을 가지고 했었잖아요. 이 6번의 사이클. 그럼 몇 번의 사이클을 보통 일루미나 시퀀싱에 살까? 이 사이클은 총 몇 번 정도 되냐? 여기 예신 300번입니다. 왜 300번이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한 번의 사이클이 하나의 베이스 페어를 보는 겁니다. 한 프라이밍 스테이션 위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300 베이스 페어를 봤다. 라고 하는 건 300번의 사이클이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첫 번째 사이클부터 300번의 사이클이 돌아간다.
라는 정보들이 여기가 있고, 그러면 여기 Y축은 뭐냐?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Y축에 대한 정보는 프레드 스케일 스코어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 첫 번째 사이클에서 내가 본 정보가 정확해? 두 번째 사이클에서 본 정보가 정확해? 300번째 사이클에서 본 정보가 정확해? 라고 하는 걸 묻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할수록 이 숫자가 큽니다. 이 프레드 스케일 스코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측정한 퀄러티가 있고 이 퀄러티를 일종의 0에서부터 어떤 숫자까지를 표시를 하는 건데 이 퀄러티의 정확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에러가 나오는지를 측정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10번을 했을 때 한 번 정도 에러가 나온다. 그러면 이거를 마이너스 로그 10을 붙여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뭐 로그 지수 쉽죠? 그러면 로그 10에 10을 넣으면 몇이죠? 너무 어렵나? 그럼 1이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마이너스 1이고, 그리고, 10분의 1이니까, 그죠?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를 붙이면 플러스 1이죠. 그 다음에 여기다 곱하기 10을 합니다. 이게 프레드 스케일이요. 마이너스 로그 10에 10을 곱한 게 프레드 스케일. 그러면 10분의 1의 확률로 에러가 나타난다. 그러면 10. 그죠? 100분의 1로 나타난다. 그러면 얘는 20. 왜냐면 마이너스 로그 10이면 2고 곱하기 10을 하면 20이니까. 자, 그럼 이런 식으로 10, 20, 30은 뭐죠? 1000분의 1의 확률로. 40은 만분의 1의 확률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10분의 1의 확률로, 뭐 100분의 1의 확률로 이런 식으로 퀄리티 스코어를 안 표현하냐면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나 보기가 까다로워. 그래서 이 프레드 스케일이라고 하는 이 지표를 쓰고 이거는 퀄러티 지표를 표시할 때 여기뿐만이 아니라 NGS 시퀀싱을 할 때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이너스 로그 10 곱하기 10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통해서 봤을 때 여러분들 뭐가 보이시나요? 이 사이클의 초반부는 퀄러티가 높습니다. 퀄러티가 거의 만분의 1의 확률로 에러가 있어요. 근데 뒤로 갈수록 퀄러티가 떨어집니다. 왜 떨어질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여러분들 그 실험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이렇게 아까 보면 이게 첫 번째 사이클이었다. 그죠? 두 번째 사이클이다. 그죠? 이게 세 번째 사이클이다. 그죠? 이 사이클이 몇 분 안에 이루어질까? 예를 들면 1분 안에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걸 300번 사이클 한다. 그러면 300분, 6시간이 걸리는 거죠. 지금은 이게 어느 정도 걸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옛날에 15년 전쯤에 할 때는 한 사이클이 한 1시간씩 걸렸어요. 그때는 300사이클까지 못했어. 그때는 100사이클 하는 게 맥시멈이었거든요. 그러면 1시간씩 100사이클이다. 그럼 100시간이죠. 그러면 한 4일 정도 걸리는 시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이게 제가 엔자임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엔자임의 활성이 떨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죠? 왜냐하면 엔자임이라고 하는 거는 화학 물질이기 때문에 항상 높은 효율로 존재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점점 더 활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거를 볼 수 있는 퀄리티들이 점점 떨어집니다. 그쵸? 그래서 300번 사이클까지 하면 지금은 한 사이클에 1시간씩은 아니고 그거보다 훨씬 빠를 겁니다. 지금은 이 300 베이스 페어 하는데 한 예전보다 훨씬 빠른 시간에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포인트는 뭐다? 엔자임의 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점점 더 퀄리티가 떨어진다. 그래서 이게 퀄리티가 만약에 너무 낮다. 그럼 믿을 수가 없겠죠. 그럼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제거하고 분석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초반에는 퀄리티가 더 높아야 되는데 여기 퀄리티가 약간 좀 떨어지잖아요. 약간 이 정도에서 이렇게 가. 막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지만 약간 떨어져요. 이거는 왜냐? 초반에 0점을 잡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이게 우리가 프라이밍 조정이라고 부르는데 이 단계 때는 퀄러티가 약간 낮게 보이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근데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그래프를 보다 궁금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총을 쏠 때도 그렇고 야구를 할 때도 그렇고 초반에 0점 잡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것처럼 카메라가 처음에 0점을 잡을 때 요게 뭐가 있지? 약간 이렇게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약간 낮다. 이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고 일루미나 시퀀싱은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기계들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사용했던 건 일루미나 하이식이라고 하는 2012년도에 그런 기계였고, 12년도가 아니라 10년도, 2010년도에 처음 썼던 기계였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이식 10이라고 하는 X가 아니라 이게 이제 그리스 숫자로 10인데 하이식 10이 나왔고, 그다음에 지금은 저희 여기서 게을러서 넣지 않았지만 뭐 일루미나 노바식 같은 게 또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이 새로 나올 때마다 더 빠르고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더
싸게? 싸게 하면 좋겠지만 독점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싸다고는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어쨌든 더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다. 그죠? 마치 그런 거랑 똑같아요. 애플이 계속 좋은 아이폰을 만들고 있지만 가격이 높아지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뭐 LG나 이제 삼성이 또 더 좋은 걸 LG는 안 만드는 것 같긴 하지만 이렇게 뭔가 가격 경쟁이 있으면 좋겠지만 갤럭시도 뭔가 가격이 점점 떨어지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형마들이 나오면 가격이 좀 더 떨어질 것 같지만 어쨌든 성능은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데이터의 양도 많아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아이폰에서도 우리가 아이폰 프로, 뭐 아이폰이 있는 것처럼 아이폰 미니도 있잖아요. 아이폰 미니인가 S인가 약간 좀 작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작게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도 있습니다. 이건 일루미나 네스식이라고 불러요. 이건 뭐 제가 일루미나의 웹판원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중에 일루미나 그 유튜브 홍보 영상을 보시면 정보들을 아실 수가 있을 것 같고 포인트는 뭐다? 지금 뭐 예를 들면 90기가바이트 정도의 데이터를 하루나 이틀 사이에 어, 생산할 수가 있다. 그럼 90기가바이트 정도면 90기가바이트 어디 있냐 여기. 90기가바이트 하루나 이틀 정도 생산할 수 있고 이 3일 안에 1.8테라바이트를 생산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보통 지금 인간 지놈을 연구한다라고 하면 90기가바이트 정도 생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놈은 3기가바이트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30억 개 염기설로 되어 있으니까. 근데 3기가바이트, 그러니까 한 번만 읽지는 않고 한 30배 정도 읽으니까 90기가바이트 정도 되는데 이거에 그러면 한 20배 정도 되는 건가? 20배? 180, 1800, 20배 정도. 그러니까 20명 정도 처리할 수 있는 거를 3일 안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들이 생산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퀀싱을 할 때 싱글엔드, 페어드엔드 시퀀싱이라고 나눠가지고 부르게 되는데 이런 정보가 뭐냐? 싱글엔드라고 하는 거는 싱글엔드를 먼저 보기 전에 페어드엔드를 먼저 보게 되면 우리가 시퀀싱을 할 때 이렇게 라이브러리가 있으면 양쪽의 정보를 시퀀싱을 하는 걸 페어드엔드라고 부르게 되고 싱글엔드는 이쪽에 한쪽에 대한 정보만 이렇게 시퀀싱을 하는 거를 우리가 싱글엔드라고 부릅니다.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이게 지금 DNA 프래그먼트에 해당을 하게 되고 예를 들면 200베이스 페어라고 해볼게요. 그럼 양쪽에 이렇게 아답터가 붙겠죠. 그러면 아답터는 시퀀싱을 하는 게 아니니까 아답터에 가장 맞닿아 있는 지점부터 이렇게 시퀀싱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퀀싱을 하겠죠. 그죠? 그랬을 때 이렇게 한쪽만 하는 시퀀싱을 싱글엔드 시퀀싱이라고 부르고 이쪽도 하고 이쪽도 할 때를 양쪽도 할 때를 페어드 엔드 시퀀싱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가 시퀀싱을 한다는 건 이렇게 이 전체가 라이브러리고 그죠? 이 전체가 라이브러리고 꼭 기억을 하세요. 여기가 아답터가 있고 아답터를 제외한 이 부분을 우리가 DNA 프래그먼트라고 부릅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 각각의 DNA 프래그먼트의 양쪽 그러니까 끝을 시퀀싱을 합니다. 엔드 포인트를 시퀀싱을 해요. 이렇게 시퀀싱을 합니다. 이 중간을 시퀀싱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엔드라고 보통 부르게 되는 거고, 이거를 한쪽만 하느냐, 두 쪽을 하느냐에 따라 싱글 엔드, 페어드 엔드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퀀싱을 하게 되면 그때 나오는 정보를 리즈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300 베이스 페어를 시퀀싱을 했잖아요. 300 베이스 페어 시퀀싱 했다는 게 뭐냐? 우리가 이렇게 DNA 프래그먼트가 있고 이게 예를 들면 1000 베이스 페어의 DNA 프래그먼트였다. 그럼 이쪽의 끝에 300, 이쪽의 끝에 300을 하는 겁니다. 그죠? 300, 300.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을 하셔야지 여러분들 이해를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끝 포인트에 아답터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죠? 아답터가 이렇게 붙어 있고, 그죠? 여기가 아답터고, 여기가 아답터고.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사이클을 어디를 시퀀싱을 할까? 여기일까? 아닙니다. 여기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해서 여기가 300번째. 오케이? 그 다음에 페어된 데니까 여기가 끝나고 나면 뒤집어서 여기서부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여기가 300번째. 네. 이해를 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시퀀싱이 되는 300개, 여기 시퀀싱이 되는 300개 염기설, 우리가 이거를 리즈라고 부릅니다. 리드라고 부르게 되고 그래서 이 리드가 예를 들면 여기서 300 사이클을 돌렸다. 그러면 300 베이스 페어로 구성되어 있는 그죠? 300 베이스 페어로 구성되어 있는 리드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리드가 두 개다? 그럼 페어드 엔드 리드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쵸? 리드랑 프래그먼트랑 라이브러리랑 아답터는 각각 다른 개념이에요. 다시 정리합니다.
프래그먼트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가 소니케이션을 쪼갠 지역을 프래그먼트, 그 다음에 그 프래그먼트의 양 끝단에 붙는 이 시퀀스를 우리가 아답터라고 부르고, 아답터까지 다 붙어 있는 프래그먼트, 이 전체를 우리가 라이브러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라이브러리 이용해가지고 시퀀싱을 하는 거를 그 결과물을 우리가 리드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관계를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쩌면 이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시퀀싱을 하게 되고, 페어드 엔드 시퀀싱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페어드 엔드 시퀀싱을 하면 DNA 염기설상의 양쪽의 정보들을 우리가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퀀싱을 할 때, 이렇게 짧은, 뭐, 100베이스 페어, 200베이스 페어, 300베이스 페어 시퀀싱 하는 거 말고, 좀, 우리 한번 거국적으로 좀 길게 가봅시다. 길게 시퀀싱을 해봅시다. 하는 기술들이 개발이 됐습니다. 팩바이오라고 하는 회사가 가장 대표적인 회사입니다. 그리고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팩바이오 말고, 옥스포드 나노포라고 하는 또 회사도 굉장히 유명한, 지금 두 가지 회사가 이 롱리드의 분야를 선도하고 있고, 아마도 여러분들이 뭐 한 3년 후쯤 혹은 5년 후쯤 직장을 잡게 된다라고 하면 이 롱리드 기술이 그때는 일루미나를 능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미래가 보이는 기술이에요. 이 팩바이오 기술은 사실 일루미나처럼 한 10년 전에 등장을 하게 됐는데 기술이 막 그렇게 완숙도가 높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기술을 연성만 했어. 그래서 계속적으로 막 업그레이드하고 막 보완하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막 일루미나가 한 사람 시퀀싱 할 때 막 100만 원씩 돈을 내야 된다면 팩바이오 막 2천만 원 막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비싸다. 이런 거 못 쓰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가격이 그거보다 훨씬 떨어져서 뭐 300만 원, 400만 원이면 시퀀싱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대항마로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그죠? 그래서 팩바이오 시퀀싱의 차이점은 뭐냐? 얘네들은 얘네들도 기본적으로 이런 식의 라이브러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마트벨 템플레이트라고 해서 이런 헤어핀 구조의 아답터를 이용을 해서 더블 스탠드를 이렇게 딱 보관을 하고 이런 거를 아까 그 플로우셀처럼 얘네들도 웰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이런 템플레이트 라이브러리 만들어진 걸 넣습니다. 그리고 여기 넣고 여기에 이제 요 지점에다가 요 라이브러리를 붙여가지고 시퀀싱을 합니다. 그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 형광인자를 이용을 해가지고 시퀀싱을 하기 때문에 일루미나랑 아주 그렇게 큰 차이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헤어핀 구조의 그런 템플레이트를 갖는다는 점은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바탕으로 시퀀싱을 하고 있고 그 현재로서는 일루미나보다는 에러 레이트가 조금 더 높다라고는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도 제가 영상을 찍고 나중에 또 신기술이 나오면 달라질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좀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같은 가격이라면 생산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도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이것도 이제 빨리 개선이 되겠죠. 그렇지만 이런 모든 단점들을 상회할 만큼 엄청난 기술은 뭐냐면 굉장히 길게 읽습니다. 그래서 일루미나가 아까 제가 뭐 한 300베이스 페어 정도 읽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얘는 막 몇이냐 이게 만 베이스 페어, 2만 베이스 페어, 3만 베이스 페어까지 읽어버리고 엄청 긴 거는 막 7만 베이스 페어까지 읽어버립니다. 이것도 물론 지금 굉장히 아웃데이트된 정보일 수도 있어요. 이걸 듣는 시점에서. 지금 이제 더 길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뭐 나중에 제 업로드를 하고 나면 강의를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게 기술이 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강한 장점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렇게 길면 뭐가 좋냐? 이렇게 길면, 음, 여기에 내가 넣진 않았네요. 이렇게 길면 뭐가 좋냐? 우리가 짧은 절편으로 볼 때는 이, 그, 이 짧은 절편으로 인해서 보지 못하는 지역들이 존재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염기서열이라고 하는 게 HGC가 굉장히 단편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정보이기 때문에 일부의 지역은 알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A라고 하는 염기서열이 막 100개, 200개, 300개씩 이렇게 반복되는 구간들이 존재를 한단 말이죠. 그럼 이런 데는 여러분들이 만약 100베이스 페어 리드를 읽는다. 그러면 이 100베이스 페어 리드가 A가 이렇게 뭐 한 1000개씩 반복되는 지점에서 어디에서 나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막 3만 베이스 페어로 이렇게 읽어버리면 그런 지역들을 포함해가지고 그냥 쭉 다 읽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낮은 복잡성 때문에 발생하는 지역들까지도 되게 쉽게 읽을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가격들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옥스포드 나노포도 좀 비슷하게 이런 헤어핀 구조의 템플레이트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여기에 이제 모터 프로테인이라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이렇게 시퀀싱을 합니다.
그래서 시퀀싱한 정보들이 이 그 일루미나나 팩바이오랑 다르게 형광 인자를 이용하지 않고 이 커런트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 전기적인 이 신호를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기적인 신호가 어느 정도로 증폭되느냐에 따라 이게 A인지 T인지 G인지 C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나노포의 장점이다. 나노포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긴 사회를 읽어낼 수 있죠. 이것도 좀 아웃데이트 되어 있어서 지금 이거보다 더 길게 읽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지금 여기는 뭐 3만 5천 베이스 페어 정도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제가 10만 베이스 페어 뭐 그 정도까지 읽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것도 뭐 손가락 두 마디 정도 되는 굉장히 작은 곳에서 이렇게 시퀀싱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나노포 시퀀싱의 또 굉장히 재미난 점은 뭐냐면 이 기계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일루미나 시퀀싱.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하이식 이런 기계들은 한 냉장고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손가락 두 마디 정도 되는 플로우셀을 그 냉장고만한 기계에다 넣어가지고 시퀀싱을 합니다. 그런데 나노포 시퀀싱은 그 플로우셀,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는 이 손가락 두 마디 정도 되는 플로우셀이 시퀀싱 기계 그 자체예요. 그래서 이런 큰 기계들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주머니에 핸드폰 넣고 다니는 것처럼 이 나노포 시퀀싱 기계를 넣고 다니다가 여러분들이 내가 이거 시퀀싱 하고 싶어. 그럼 바로 DNA 따가지고 시퀀싱 할 수 있습니다. 굉장하죠? 그럼 이렇게 하면 좋은 게 뭐냐? 이 양반이 지금 누구냐면 제 이름은 모르겠지만 만나본 적도 없고 근데 이분이 그 우주선 비행사예요. 그래서 지금 그 우주에 계십니다. 우주에 지금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주에 가셨어요. 이 우주에 갈 때 이 나노포 시퀀싱을 들고 갑니다. 그죠? 일루미나 시퀀싱 기계 들고 갈 수 있냐? 못 들고 갑니다. 로켓이 아니라 로켓 타고 가진 않으니까 우주선이 뜨질 못해. 근데 나노포 시퀀싱은 들고 갈 수 있다. 물론 몰래 들고 간 건 아니고 다 허가를 받아서 들고 간 거니까 이렇게 들고 와서 이 우주에서 이렇게 시퀀싱을 해가지고 우주에 갔을 때 뭐 생물체가 뭐 예를 들면 초파리 같은 거 태워가지고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초파리가 우주에 가면 어떻게 변하는지 그대로 초파리인지 아니면 뭐 뭐 더 초파리인지 뭐 이런 거 이제 보겠죠. 뭘 보는지 는 모르겠는데 초파리를 들고 가는 건 알고 있는데 그래서 뭐 어쨌든 그런 걸 봅니다. 그리고 뭐 이제 이런 기계가 있기 때문에 이 아프리카에서 이 에볼라가 발생했을 때 혹은 브라질에서 지카가 발생했을 때 이제 뭐 브라질이나 아프리카도 이런 시퀀싱 하는 회사들이 있지만 이런 부족들이 사는 데까지는 못 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뭐 DNA나 RNA 같은 거, 특히 이제 이런 바이러스는 RNA가 많기 때문에 이런 RNA는 금방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이런 아마존에 들어가서 RNA를 따서 RNA를 채취해가지고 상파울로까지 들고 오면 그 사이에 이미 RNA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지카 바이러스가 유행을 할 때 나노포를 들고 와가지고 그 부족이 살고 있는 아마존에 가서 이제 거기서 바로 시퀀싱 해가지고 정보를 알아냅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근데 일루미나 같은 기계는 들고 갈 수 없잖아요. 왜냐면 그거 들고 가려면 너무 근육이 좋아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힘들잖아요. 전기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나노포 들고 와서 이런 식으로 이제 노트북에 달아가지고 시퀀싱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마만큼 기술이 많이 발전을 했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나노포나 롱리드를 사용을 하면 일루미나보다 이렇게 길게 나타나는 이런 스트럭처 베리에이션. 여기 지금 보시면 이 사람한테는 이 부분이 아무런 이 정보가 없어요. 여기는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시퀀스 절편들이 이렇게 존재를 하잖아요. 이런 절편들이 이게 지금 한 몇백 베이스 페어로 되어 있는 정보일 텐데 이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정보가 이렇게 축적이 됐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가면 딱 끊어져 있죠. 이게 왜 그러냐? 이 지점에 이 사람은 딜리션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400 베이스 페어고 그러면 한 이 정도가 뭐 한 200 베이스 페어 정도 되겠네요. 200 베이스 페어 정도로 이 사람은 딜리션을 갖고 있어. 근데 일루미나 데이터로 보면 이 지역의 데이터가 뭐 아주 깔끔하게 보이지는 않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정확히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옥스포드 나노포를 갖고 있으면 이런 이제 정보들을 보다 이제 좀 깔끔하게 여기서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 생각엔 약간 위아래가 바뀐 것 같아. 여기가 더 깔끔하네요. 그죠? 이 정보를 잠깐만, 저 수정을 합시다. 여기가 ONT겠지. 그죠? 자, 저장을 하고. 네,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정보를 얻게 됐다라고 하면, 잠깐만, 지금 어느 정도가 됐죠? 아, 이제 거의 다 끝났네요. 여기까지 이제 보면 되겠다. 그죠?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는 염기서열이 어떤 식으로 내 데이터에 나타났냐라고 하는 작업을 합니다.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중요한 영어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콜링. 이 콜링은 부르심이나 부른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미안합니다. 좀 종교적인 드립이었어요. 요 콜링이라고 하는 거는 알아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아이덴티피케이션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케이션. 그죠? 아이덴티피케이션인데 염기서열을 알아낸다. 콜링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게 베이스가 아니라 베리언트 콜링이다. 그러면 변이를 알아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쵸? 그럼 베이스 콜링이라고 하는 염기서열을 알아낸다 뭐냐? 시퀀싱 데이터로부터 시퀀스를 알아낸다라고 하는 뜻이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수님? 시퀀싱 데이터를 얻었는데 시퀀스를 또 알아내야 된다라고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한번 볼까요? 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기계를 통해서 일루미나 기계, 나노포 기계를 통해서 데이터의 로우 시그널, 원래 처음에 나왔던 정보를 얻게 되면 그 정보는 형광 인자에 대한 정보이거나 아니면 그런 전극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베이스 콜링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서 이 정보를 텍스트로 변환합니다. 그렇죠? 일루미나는 어떻게 됐다고 했죠? 이미지로 되어 있다고 했고 나노폰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 했죠? 커런트, 전극으로 되어 있다고 전극의 흐름으로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정보를 그대로 데이터에 사용할 수 없고 얘를 텍스트로 변환해서 ACTT 이런 식의 염기서열로 변환합니다. 이 변환하는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가지고 변환을 하는데 변환하는 알고리즘은 여러분들이 별로 기억을 안 하셔도 됩니다. 변환이라고 하는 단계가 있다라는 거 정도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변환하는 알고리즘은 이 회사에서 공짜로 제공을 해요. 그리고 오토메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퀀싱을 하시면 로 데이터가 존재하지만 그거를 텍스트로 변환한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변환된 정보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내가 어떤 사람한테 피를 얻었어. 저한테 피를 얻었어. 그래가지고 내 DNA를 시퀀싱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막 시퀀싱을 했고 이 같은 포지션에 제가 전부 다 G, 저희 엄마, 아빠한테 받은 A랑 G 이렇게 다 갖고 있다라고 해볼게요. 이런 정보가 진짜 한 수백만 개 정도 한 번 시퀀싱을 하면 수백만 개의 이런 DNA 정보들이 만들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에이지 이렇게 시퀀싱을 하면 이쪽에 하나의 라이브러리, 한쪽 절편의 라이브러리 이렇게 들어가서 시퀀싱을 합니다. 그럼 이 정보가 이렇게 시퀀싱을 하고 나면 베이스 콜링 알고리즘을 거쳐가지고 이런 식의 정보로 변환이 됩니다. 광기 어린가요? 이 정보들을 보시면 요 지금 보라색으로 된 정보가 여기에 해당을 하게 되고 이 분홍색으로 된 정보가 여기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뭘 하냐? 요 A랑 G를 보고 싶잖아요. 그 A랑 G가 나오는데 이렇게 찾아봅니다. 찾아보죠. 이렇게 찾아보다 보면 여러분들은 제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인가? AG? 이렇게 되어 있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컴퓨터한테 시킵니다. 근데 이 정보가 몇 개 들어가냐?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들 이 느낌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식의 이런 문장이 몇 개가 존재한다? 수천만 개, 수백만 개, 수천만 개가 존재한다. 그래서 이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가 연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사람이 못한다. 사람이 하고 싶다? 그러면 한 수십만 명을 써가지고 성북구에 있는 사람들 다 이용을 해가지고 이런 정보를 읽어야 되는데 그런 건 가능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를 시켜가지고 이런 작업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제가 뭐 어떤 사람에 대한 정보, 이게 이제 한 사람이라고 해볼게요. 이게 어떤 학생 1번에 대한 정보. 학생 1번이 엄마랑 아빠한테 정보를 받았겠죠. 그래서 한쪽에 위치에는 T로 갖고 또 한쪽 T를 갔다. 그래서 이게 레퍼런스 호모자이고스 지노타입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TT를 갖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TT, TT. 그러면 여기 어디 TT가 있겠지? 어디 있냐, TT가? TT 여긴가? 여기겠죠? 그럼 H는 어디였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TT. 이렇게. 그리고 이거를 한 번 읽어낸다. 그러면 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을 읽어냅니다. 그죠? 여덟 번을 읽어냈어. 이걸 뭐라고 하냐? 여덟 뎁스라고 합니다. 그죠? 8x 뎁스라고 부릅니다. 여덟 번을 읽어냈기 때문에. 왜냐면 한 번만 읽는 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번 읽어내는 거죠. 자,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이 여기서 CC를 갖고 있다. 그럼 호모자이고스 레퍼런스 지노타입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CC가 있고 여기 이렇게 정보가 들어가고 요 위치에 여러 번 읽게 됩니다. 그쵸?
자,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헤테로자이거스 변이를 갖고 있다. 엄마한테 오는 거는 레퍼런스 알렐인데 아빠한테 왔던 게 변이, 베리언트 알렐이다. 그러면 CT가 되고 이런 정보들이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고 여기에 이렇게 정보들이 존재합니다. 자, 제가 여기서 색깔을 넣었지만 실제로는 색깔을 모릅니다. 그죠? 다 검은색이에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다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추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까 맨델의 유전학에서 배웠던 것처럼 우리가 이 한 학기 내내 계속 그 알릴과 변이에 대해서, 베리언트에 대해서 배웠던 그 개념이 이런 식으로 데이터에 표현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부터 다음 시간 데이터 모달리티까지 이 내용을 굉장히 많이 배울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이번 기말고사 때 정말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이 내용을 이해하는 게 마지막 이제 기말고사의 주된 포인트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수업을 아마 지금 이제 5월에는 우리가 뭐 휴보강도 많고 온라인으로 제가 렉처를 많이 녹화를 하겠지만 그 실강 때도 결석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제가 이거 예시를 되게 많이 들 건데 이거를 이해를 못하고 넘어가면 기말고사를 진짜 농담하지 않고 한 문제도 못 풀 수도 있습니다. 중간고사랑은 난이도가 정말 다를 수도 있어요. 제가 미리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무조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쵸? 우리가 헤테로자이고스 지노타입으로 변이를 읽게 된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게 이후에 나타나는 데이터들에서는 어떤 식으로 표현되는지에 대한 예시들을 제가 반복적으로 여러 번 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그냥 베이스 콜링 수준에서 이런 예시를 보여주지만 뒤에 나오는 뭐 페스타큐, 뱀, 뭐 VCF에서 이런 예시가 들 때 제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이 내용을 많이 들 거기 때문에 꼭 그 결석하지 말고 수업을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그 학생들이 뭐 제가 그때 수업 시간 때도 얘기했지만 그 지난 학기 때 그 강의평가 때 그런 얘기 썼어요. 교수님 그 내용에 없는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온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다 나옵니다. 근데 제가 출석 체크를 점점 안 하다 보면 학생들이 5월 달 되게 유혹이 넘치잖아요. 여러분들 뭐 축제도 있고 그렇다고 제가 들었는데 점점 빠져요. 빠지는 학생들이 보입니다. 근데 그게 정말 그냥 기말고사에 고스란히 그 내용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업 빠지지 마시고 요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왜냐하면 이 지금 이렇게 보여주는 요렇게 사람한테 존재하는 CT라고 하는 이 정보가 데이터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는 게 지금 현대의 생물학입니다. 현대의 과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 지금은 이제 하나의 예시지만 뒤에 이 내용을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가짐을 위해서 지금 여기서도 여러 번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지놈 시퀀싱의 종류는 뭐가 있냐? 이런 식의 지놈 시퀀싱을 하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예를 들면 NGS를 이용한 지놈 시퀀싱은 홀지놈 시퀀싱, 엑솜 시퀀싱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고, 홀지놈 시퀀싱 말 그대로 홀 지놈, 전체 지놈을 시퀀싱을 한다. 그죠? 엑솜 시퀀싱은 뭐냐? 코딩 리전에 있는 지역만 시퀀싱을 한다. 그래서 훨씬 더 가격도 저렴하고 목적이 분명한 그런 시퀀싱에 해당을 하게 되고, 엑솜 시퀀싱은 비슷하게 내가 관심 있는 지역만 보고 싶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암을 일으키는 유전자만 보고 싶다. 그럼 타겟 시퀀싱 뭐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 어레이보다는 NGS가 훨씬 좋은 기술이에요. 왜냐하면 마이크로 어레이는 알려져 있는 스닙들만 읽어낼 수 있는데 NGS는 이런 정보에 의존하지 않고 모든 염기서를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좋은 시퀀싱 기술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수가 있고 뭐 엑선 시퀀싱이나 타겟 시퀀싱에 대한 내용은 제가 잠깐 여기에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렉처는 여기까지이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가지고 우리 데이터 모달리티 파트를 이어가지고 내용을 다루도록 하죠. 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